심플로우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를 먼저 극복한 중국의 경제 정책 시장을 보면 오히려 하반기 들어 정책 정상화 여파로 시장이 미지근하다. 내년 언젠가 미국도 백신 보급으로 정상화 길로 가면 중국 시장과 비슷한 양상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은 일단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중국이 사실 올해 시장 연초 이후로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사실 미국보다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 팬데믹에 대한 극복이 어쨌든 그들의 수치로 봤을 때는 좀 빨리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금리의 정상화라는 부분도 사실 좀 빨리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리의 정상화가 빨리 진행된 이후에 중국의 주가 상황은 사실 그렇게 썩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올해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왔던 것인데, 만일에 내년도에 이제 이 팬데믹 정상화, 백신 보급이 빨리 진행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올해 중국과 비슷한 모양새대로 금리의 정상화라는 부분, 정책의 정상화라는 부분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실물 쪽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튼튼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재미가 오히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빅테크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 투자 관점에서 중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네,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11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중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초안을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나타난 양상도 있었는데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시행이 되는 법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 초안을 좀 보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간 해왔던 약간 불공정 관행들을 좀 금지하는 내용을 실제로 담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뭐 네트워크 효과, 락인 효과, 아니면 뭐 데이터 독점 이런 걸로 성장을 해온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정비가 시장을 좀 재정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리스크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알리바바 같은 업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반면에 2, 3위 업체들, 아니면 후발 업체들, 텐센트 계열들이 좀 이쪽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이 리스크를 좀 상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 반응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나?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선임님 대답해 주시죠. 예, 제가 한국 시장 저희 글로벌 시장과 크게 다르게 보고 있지 않고요. 한국 시장 역시 내년에 이익과 수급 기반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국 경기 사이클이 글로벌 사이클보다 한 1, 2분기 좀 빠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이 캐치업 이 정점이 조금 더 글로벌보다 좀 빨리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 성장, 이 퀄리티가 좋은 이익 성장 이런 기업들이 다시 재조명되지 않을까, 한국 시장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가 현재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프레드 최근에 좀 강하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값도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일드 픽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년에도 저희는 크레딧 쪽 국내도 역시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량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일드 픽업에 대한 기회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해외 부동산 투자 지역 중 선호 지역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나요? 예, 그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저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미국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미국이 이런 팬데믹한 영향 하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위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량한 자산들이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리츠, 미국의 상장 리츠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산 배분의 저희 요약은 시간을 4편으로 자산 배분. 시간을 네. 4편으로 자산 배분. 네. 11글자인데? 반칙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죠.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고 사실 이제 우리 서베이를 아까 보니까 내년 금융투자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보다는 좀 낮춰서 잡으실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은 입장이고요. 자산 배분의 중요도가 좀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시간을 4편으로라는 뜻은 좋은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자산이 증식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잘 하십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자산 배분 팀장님답게. 네. 우리 구 의원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2021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금리가 꼽혔습니다. 저희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저희 투자자들 내년에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그 기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21년 키워드를 적극적인 일드 픽업 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 네, 가자.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좀 말씀해 주시죠. 세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세상을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도 저희가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이제 글로벌 리츠 이렇게 10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자산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시겠죠. 내가 살 집 그리고 영원히 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안정적인 자산 그리고 나한테 장기적으로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는 자산이 훨씬 더 부동산 투자로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2021년 글로벌 리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이제 색깔을 말씀드릴 때 추세와 이 순환적 요인 구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사실 길게 보면은 뭐 자산 배분 다 중요하고 하지만 내년에 주식시장만 또 놓고 보면 전술적으로는 좀 이 투자자분들의 민첩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10글자를 다변화, 구조적, 뿌리 깊은 추세 이렇게 10글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벗이 한 글자예요? 벗? 네, 약간 좀 어려워서 꼼수를 썼는데요. 예, 벗을 한 글자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센터장님도 10글자 요약해 주셔야죠. 그거 시키실 줄 알고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자문자답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주식 투자의 정석이 뭐냐? 그것도 10글자예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장기 테마 투자가 답이다. 이것도 10글자죠. 이번 세션을 정리하면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확산과 다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성장주, 언택트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피해주, 컨택트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키높이가 예상되니까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주식들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전통 산업군 중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쪽으로 산업을 접목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월트 디즈니 같은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장주 그룹 안에서도 올해가 언택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내년도는 중요한 테마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 몇 개의 테마들이 장기적으로 다 좋을 겁니다. 다 몇 년 버티면, 몇 년 갖고 있으면 좋은 수익률을 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21년도 내년에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그런 테마들로 성장주도 조금 다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코로나 피해 자산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이라든지 또 일부 크레딧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와 같은 코로나 피해 자산들도 상당 부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배당 높은 이자 본연의 그 특성을 빛을 발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도 조금 확산과 다변화하고 또 주식 내에서도 컬러와 스타일을 조금씩은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점은 이렇고요. 사실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혹은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테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노베이션을 사는 것이죠. 이노베이션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컴 자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죠. 특히 2021년도는 괜찮을 것 같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 트랙, 이노베이션을 사서 성장, 자산을 증식해가는 그 다음에 인컴 쪽으로 캐시플로우 니즈를 맞추는 그게 여러분들 따라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의 두 가지 자산을 잘 믹스를, 비율을 조정해 가는 것이 포트폴리오 자산 방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미래세대우 디지털 리서치 포럼 오전 세션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도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해야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거냐, 자산의 성공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오전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